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2024년 9월 KR 어울림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국회 일정에 있는 관계로 KR 어울림 마당은 초청 특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도 분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강의해 주실 윤완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완철 교수님은 서울대 및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로 인지공학, 시스템 안전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윤완철 교수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윤완철 교수님의 강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2달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귀중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 바뀐 거가 자꾸 낯설어요. 국가철도공단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하고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철도를 까는 건 여기고 철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기니까 여기가 기반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안전 문제는 단지 사람이 조심해서 사고를 안 내면 된다, 그러니까 정신교육하면 된다 그러는 100년 전의 얘기를 아직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떠한 일들이 안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사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휙휙 넘어가더라도 저거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슬라이드가 다 아셔야 되는, 그러니까 숙지해야 될 노트는 아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마음이 편한 나머지 안드로메다로 가시는 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안드로메다 얘기해도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잘 것 같은 느낌이 어째서 듭니다. 제 목소리도 잔잔하니 듣기 자기 딱 좋죠. 그래서 열심히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로또를 한 1억짜리를 2번 정도 쏘겠습니다. 주무시면 할 수 없고. 사고라는 거는 예측이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사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고서 원한을 품었을 때 딴 사람이 가서 오해를 풀어주면서 영어로 말하면 it was accident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고였어. 누구 책임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고 예측도 되지 않은 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의 행위죠. 그래서 기도하고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객선이 한번 떠나면은 무사히 돌아올 확률이, 그날 무사히 돌아올 확률이 한 3,000번 떠나면은 2,999번은 아무 일 없이 돌아옵니다. 뭐 중간에 다친 사람도 없이 돌아와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사장님이 뭘 오늘 아침에 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는 배를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3,000번에 한 번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어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 내 걔네들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게 뒤범벅이 돼서 몇십 년이 가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역학을 구성을 합니다. 사실은 언론부터 좀 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영진들도 사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개개인들이 사회적으로도 그 사고를 비방하고 그러기보다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어야 성숙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는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위험하다고 겁을 먹었어요. 잘 만들자. 60년대 이후에는 사고가 나는 게 기계가 이제는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하자. 80년대 이후에는 그래도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미국에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1979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도 다치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는 우리가 다시는 막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운이 좋아서 넘어갔지만 뭘 잘했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잘못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만들 능력이 아직 없잖아. 후손에게 넘기고 우리는 좀 참자. 이래갖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니 뭐 웨스팅하우스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명맥을 유지를 했죠. 그것이 이제 사회 기술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계를 잘 만들거나 그냥 사람을 잘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적인 조직이 연결이 돼 있다. 이 사회 기술 시대라는 것은 1980년대부터 나왔는데 그거를 실체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생각을 하다가 요즘 보니까 아무래도 사장이 나 몰라라 하고서는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해서 왠지는 모르지만 책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장을 잡아가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의 이제 기업살인법을 카피한 건데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업을 처벌하지 사장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겁을 안 먹을 것 같아. 사람을 잡아가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나? 왜냐하면 내가 작업팀장이면 내가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잘하면 내일부터 사고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이면 오늘부터 내가 부임해 갖고 안전을 강화하면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1년이나 2년 걸립니다. 근데 내 임기가 2년이야. 그러면 내가 사장일 때 나는 사고는 전임 사장 책임인데 전임 사장 안 잡아가요. 날 잡아간대.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항상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죠. 사고가 얼마나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냐 하면 미국의 사망의 10%, 연 25만 명이 병원 실수로 죽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죽는 거예요. 저게 어느 정도 숫자인가 하면 암, 그다음에 혈관, 뇌혈관, 뭐 심장혈관, 그것이 1, 2위를 다투고 그 다음이 3위가 바로 병원 실수고요. 4위가 호흡기 폐계통 질환입니다. 그거는 10만 명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원이 허술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숫자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숫자도 없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미국이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잡혀서 저래요. 변호사들 덕분에. 비행기 떨어지는 거는 조종사나 관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 이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최근에 그 중요한 인물이 항공계에 미국에서 99%라고 자기는 추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상이 있어서 떨어졌다는 거는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직후에 그 보잉 맥스 737기 문제가 생겨갖고서는 98%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실수라는 것이 항공 분야의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 세월호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사실은 저것이 1년 전에, 세월호보다 1년 전에 스페인에서 났던 사고입니다. 해양 사고의 80 내지 95% 정도 제가 추정하기로 기록에 따라 달라요. 근데 뭐 어떤 네덜란드 기록 보니까 90%가 다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뭐 건설은 90%라 그러지만 아마 훨씬 더 넘을 겁니다. 지금 철도공단의 사고는 다 건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플랜트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픈 스페이스에서 상당히 무정형적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다 개인 실수, 개인 상해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한다는 게 몸이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기서요, 그 졸지안 큐위에서 잠깐 회상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식당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졸리신 분도 그냥 손 드세요. 이럴 기회에 들으면. 예. 그리고 왜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젓가락을 상위 위에다 놓고서는 내가 떨어뜨리나 안 떨어뜨리나 보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걸 왜 떨어뜨립니까? 그렇죠? 근데 그땐 뭐 하다가 떨어뜨렸는지 모르는데 우리 머릿속의 기억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와 갖고 넌 왜 그렇게 엉뚱한 실수를 했느냐, 네가 20년 동안 철도 운영을 했어도 그런 실수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너 말고 100명이 같은 일을 하는데 너만 그랬잖아.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네 실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몰라. 무슨 광고 같죠? 왜 그래? 몰라.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정신을 잠깐 팔게 된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지나갔거나 큰 소리가 났거나 아니면 무슨 마음속에 딴 생각을 했거나,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일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잖아요. 커피를 이렇게 놓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딴 일이 오면은 내가 이걸 다르게 놓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쏟아지면 그때부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커피를 쏟았지? 왜 쏟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실수했다고 몸을 사진 찍어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몸이 실수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그건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그러나 머리가 실수하는 것이 사고로 갑니다. 그래서 인지적 능력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상당한 그 행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좋은 직장이잖아요. 아무나 줄 서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몸 튼튼해서 왔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았겠지만 특히 인지적 능력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 인지적 능력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 정도 생산기계면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옷도 안 입고 태어났지만 매뉴얼을 같이 동봉해서 태어난 분이 없어요. 가장 귀중한 자산인데. 그래서 애들도 매뉴얼 없이 놉니다. 자기 머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부모도 아이의 머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 가서 매뉴얼 없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성적을 그야말로 랜덤으로 받아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성적이에요. 그러나 그 성적이 굉장히 나쁘면 부모는 그날 저녁에 심각한 토론을 합니다. 누구를 닮은 것인가부터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뭘 잘못했나 그러고 결국은 둘이 합의하는 거는 당신이 내일부터 좀 가르쳐, 이렇게 됩니다. 가르친 지 일주일 만에 애는 울고 아빠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공부는 괴로운 것이야. 둘째, 나는 머리가 나빠.
확실해. 아빠가 그랬어. 가르치면서 계속 바보야 그랬거든. 셋째, 우리 아빠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 아무 좋은 결과가 안 나요. 왜? 매뉴얼 없이 하니까. 애가 공부를 못했다는 거는 결과에 불과하고 왜 성적이 나쁜가? 공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퉁쳐서 얘기하지 말고 왜 성적이 나쁜가?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학교에서 환경 미화한다고 도구 들고 오라고 아무 도구나 들고 갔는데 드라이버를 들고 갔습니다. 드라이버를 들고 갔는데 그날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드라이버로 못이 안 박아지잖아요. 그럼 꼴등을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 도구를 갖춰줬나요? 아이들한테? 그냥 그거를 맨정신 IQ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IQ에 해당되는 게 주의력, 기억력, 지각력, 추론력 이런 것들입니다. 자세하게 얘기는 좀 빼고요. 뒤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 기능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연마하죠.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이세돌 같이 돼 갑니다. 전략이 생겨요. 그렇지만 사람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머리가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작은 머리로 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통박이 많이 생깁니다. 그 통박이 이제 편향이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직무에 임합니다. 회사에 왔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일을 시킵니다. 복잡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야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은 그걸 고민하시지만 옛날에는 고민 안 했습니다. 무조건 야근이었어요. 우리 현대건설 다녔는데 그 앞에 있던 김치찌개 할아버지 지금 약간 재벌이 됐을 것 같은데 다시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애벌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0년, 30년을 지내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출시가 안 돼. 아직도 학교 다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고르지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작업 환경에는 이제 물리적 환경도 있고요. 그다음번에 이제 인간관계 환경도 있고 팀워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의 역경을 딛고 우리가 가진 전략과 기술과 또는 일종의 편향 그리고 약간의 오류 경향을 가지고서 대결을 해서 10만 번 싸워서 10만 번 이겨야 안전한 겁니다. 10만 번 싸워서 한 번 졌더니 20년 만에 범한 사고가 돼 갖고서는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하고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저게 조금 만만해지면은 널널하네, 쉬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모르시게 해야지. 사장님이 아시면 사람 하나를 빼가서 작업 부하를 늘려주십니다. 그게 경영의 또 방침이죠.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이렇게 돼요. 바깥에서 감각 기억이 들어옵니다. 입력 정보가 들어오면 귀나 눈에 잠깐 머무릅니다. 그래야 뇌가 가져가죠. 뇌가 가져가는 동작은 전력이 들어요. 이거는 그게 주의력입니다. 한마디로 배터리가 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각이 됐다 할 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걸로 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 모든 것에 주의력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마어마하면 우리가 할 말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각력에 주의력이 다 빨려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백지가 됐죠. 그리고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옛날에 김춘추가 딸하고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서 서 있었대요. 앞에 말이나 소가 지나가고 사람이 흔들어도 눈을 깜빡하지 않고 앞만 보고 있더라. 그런 삼국기 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저녁에 사나이가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날 백제가 망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영토 싸움이나 하고 말 건데. 이거 역사 강의까지 할 시간 없어서 빨리 넘어가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주의력이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주의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에 작은 온수 보일러를 둔 거랑 같아요. 빨래를 하면은 목욕을 같이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정보잖아요. 정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하드가 있어야 되고 램이 있어야 됩니다. 램이 더 중요해요? 하드가 더 중요해요? 컴퓨터가 버벅대면은 뭘 바꾸십니까? 램을 바꿉니다. 넓히죠. 그러니까 저 작업 기억의 성능, 특히 작업 기억의 용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의 작업 기억은 1기가가 안 됩니다. 이세돌의 작업 기억도 1기가가 안 돼요. 1메가도 안 되고요. 1K도 안 됩니다. 10개도 안 돼요. 7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7개 색이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그걸로 그냥 다 분류하자. 음정, 도레미파솔라시 또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팀을 짠다, 군대에서 분대를 짠다, 최하 단위의 사람을 보면은 다 7, 8명입니다. 왜? 팀장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걸 넘어가면 잘못 조직된 겁니다.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요. 지금 내가 7자리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주면 여러분은 내 그 다음 강의를 안 들으려고 그럴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물어볼 것 같이 생각되니까 자꾸 그걸 되뇌어야죠. 왜? 5초밖에 안 가요. 5초도 안 가요. 꽉 차면 이게 휘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유지하는 방법은 5초가 되기 전에 내가 나한테 기억했을 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잉크가 자꾸 마르니까 자꾸 계속 쓰는 겁니다. 그걸 리허설이라 그래요. 리허설, 영어까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고급 지식이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리허설을 하도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갖고 하드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억하는 거는 어느 집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걸로 엄청난 천재가 나오거나 엄청난 바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보다 천재인 사람도 아직 별로 못 봤고 저보다 바보인 사람도 못 봤어요. 단 머리의 훈련이 다를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란 건 엄청난 거죠. 특히 두뇌의 경우는 그 훈련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세돌의 바둑 복기 능력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를 낼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작업 기억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장기 기억은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다 코끼리와 같은 메모리를 가졌습니다.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시험을 왜 못 치나? 그 시간에 안 나왔지. 시험 치는 시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집어넣기가 게임입니까? 빼기가 게임입니까? 지금 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1억 나갑니다. 집에 아이들 공부시킬 때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중에 책 들고 와갖고 네가 읊어봐라 그러세요. 그냥 맨날 저녁 읊어봐라. 아빠는 그게 제일 좋은 음악이야. 애가 나중엔 읊을 준비를 하고 읽습니다. 읽을 때 읽고 따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읽으면서 읊을 준비가 돼 갖고 들어갑니다. 마치 창고에 꺼낼 때를 생각해서 차곡차곡 넣는 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차곡차곡 넣으면 빼기 어렵죠. 근데 조금 주부 9단 정도 되면은 냉장고에 넣더라도 뺄 때를 생각하면서 넣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맨날 저녁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단답형으로 물어보지 말고 몽땅 얘기하라 그러세요. 다 얘기 못하면 조금 이따 다시 하라 그러세요. 한 20-30분 동안 버벅대서 하면은 줄줄 나올 때까지 하라 그러세요. 나중에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1억은 드린 겁니다. 그건 무슨 공부법이니 뭐니 무슨 뭐 패턴 외우기 이런 거에 애들 머리 하면 다 머리 상합니다. 그거 두뇌 파괴예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지적 문제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의 문제가 있고 주의력의 문제가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두뇌 사이클이 있어요. 아까 작업 기억이 빨리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없어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고 너무 조그만데 그 안에다가 놓고서는 모든 걸 비벼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게 느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컴퓨터는 1초에 몇 기가의 그 수를 그러니까 몇십억 넘는 수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세돌의 머릿속은 1초에 10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느린 것 갖고선 이겼으니까 그게 지능이에요. 빨라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저 구닥다리 CPU를 가지고서 그 엄청난 기계를 한 게임이라도 이겼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느린가 하면은 이거 눈으로 보는 인지하는데 100ms가 평균 없어집니다. 50 내지 200이니까요. 그래서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하는 게 보자마자 밟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차는 간다는 거죠. 차가 1초에 가령 한 100m의 속도로 간다. 그럼 굉장히 빠른 거이긴 한데요. 뭐 1초에 한 30m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잠깐 하는 동안에 3m는 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다음에 그게 뭐냐는 걸 내가 파악하고 위험한데 하는데 또 70ms가 또 들어갑니다. 저게 작지 않은 숫자예요. 0.07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발에다가 신호를 줘갖고 밟어 하는데 또 들어갑니다. 시간이. 다 합해서 얼마 들어가요? 평균으로 따져도 0.24초가 없어집니다. 개인차가 있겠죠.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벌 줄 수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그 개인의 실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능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포르투갈하고 우리나라하고 이회택 선수 때 1967년에 그 수중전을 한 적이 있어요. 축구를.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였겠지만은 그날 우리나라 화랑팀이 포르투갈 팀을 5대5로 비겼습니다. 엄청난 전반전에 5대0으로 먹고 후반전에 다시 5골을 넣어서 비겼어요. 뭐 나중에 술 먹였다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그런데 그 예고편에요. 포르투갈엔 에우제비오라는 아직까지 전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팀을 데려온 거고요. 인기가 있으니까 광고를 하는데 체력과 기술력과 팀워크의 포르투갈. 그럼 우리 뭐 남았죠? 축구에서 체력 빼고 기술력 없고 팀워크 없으면 뭐 남습니까? 예, 정신력의 한국.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 높이 뛰기 하면은 딴 사람보다 조금 높이 뛰면은 챔피언 되는 거잖아요. 막 무공하는 무슨 무술 영화처럼 막 뛰어오르는 사람 없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벅차다 그러면 진짜로 벅찬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이걸로 안 되는 겁니다. 벅차면 벅찬 거예요. 어려우면 사고 나는 겁니다. 바빠서 어려우면 그것도 사고 나는 겁니다. 서두르면 뭔가 생략해서 하는 거지 빨리 하는 축지법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뭔가 생략하는 겁니다. 그럼 사고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사고 안 나. 내가 오늘 사고 안 난다는데 내가 100만 원 걸어. 100만 원 따십니다. 따시지만 1000분의 1의 확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게 안전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겠지가 안전의 원흉이고요. 이만하면 괜찮겠지에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잘할 수 있겠지 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나 시간을 들이면 조금 더 완벽한 수행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그냥 직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00%의 노력을 들인 거하고 50%의 노력을 들인 게 반쪽이 나는 건 아닙니다. 1대2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잘 배분할 수 있는 거죠. 10시간을 하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2시간만 해도 80점은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이 3개야.
그러면 2시간씩 해서 80점을 3개 맞아야지 하나를 100점 하고 2개를 빵점 맞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여러 가지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제 마이크에서 나오는 음성의 크기도 지금 조절해야 되고 목이 마르면 커피도 마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한다 그럴 때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 주의력이. 그럼 그런 작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력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하면은 저렇게 곡선 자체가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20%밖에 노력을 안 들였는데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대학생이 농촌에 가면은 장작 패고 뭐 이런 봉사를 하는데 장작이 도망 다녀요. 난 장작이 살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를 때리려고 덤벼. 도끼를 분명히 장작을 때렸는데 이게 거꾸로 튀어와.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농부 아저씨가 보더니 아유 학생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한 손으로 들고서 딴 데 보서 이거 잘 봐. 그러면서 턱 쳤는데 딱 중간으로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노력이나 주의력이 굉장히 조금 들었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왜? 훈련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훈련하면 잘하는데요. 묘하게도 훈련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딴 일을 잘합니다. 훈련 안 된 일을.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렇게. 여기 안 나오네. 약해서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2개의 돌을 집어넣었더니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아랫돌을 연습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노력이 안 들게. 그랬더니 들어간 거는 연두색이죠. 연두색, 아까는 연두색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줄인 거는 핑크색인데 그랬더니 연두색이 들어요. 연두색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방정식을 잘 풀더니 그 다음 단원에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하더니 방정식 나오니까 애가 틀리더라. 그러면 우리 애는 인수분해까지인가 봐. 방정식까지 잘 풀더니 그 다음에 무슨 뭐 접선의 뭐 접점 이런 거 구하니까 틀리더라. 우리 애는 거기까지인가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훈련돼야 되느냐? 더 많이 쓰이고 항상 쓰이는 기초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가장 기초. 총금술 뭐 18개 동작 뭐 이런 거 같은 그것이 이제 가령 인수분해를 겨우겨우 100점 맞는 게 아니라 딴 애들의 5분의 1의 시간에 인수분해를 해치우고 정확하다. 거의 눈으로 보자마자 눈에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걔는 방정식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만한 시간 여유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약간 변형이 된 데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 사람한테 시간을 또 조금 더 준 거랑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건설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서두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원인이에요. 나중에 그 슬라이드 나오면 패스하겠지만 되게 웃겨요. 그 에러의 분류 그러면 떨어지는 거, 끼이는 거, 넘어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훈련은 넘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그럴 건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왜 떨어졌느냐를 안 물어봐. 아까 같이 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갖고 그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내가 뒤로 한 발걸음 물러서면은 페인트통을 칠 거라는 걸 내가 알지를 못해. 왜 알지 못하느냐? 여유가 없으니까. 딱 볼 것만 보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상황인지의 문제라 그래요. 그럼 상황인지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되 그거에 상당한 여유가 남아야 되는 거죠. 훈련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아직 훈련이 안 돼 갖고 이렇게 버벅댑니다. 자, 그걸 이렇게 좀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인지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인지공학이면 상당히 고급 학문에 해당되거든요. 그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성능에 대한 공학인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거에 쓸모가 있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보면 말이 많아요.
학원에서 배운 걸 집에 와서 주절됩니다. 운전학원 갔다 오면은요, 20년 동안 운전한 아빠한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것이 지식 기반 행동입니다. 아직은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많고 막 이렇게 추론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금방 유튜버가 돼갖고 막 정치 평론도 하고 자기가 제갈공명된 줄 압니다. 그것도 아직 지식 기반이고 그 지식이 몸에 붙지가 않은 겁니다. 그 지식이 몸에 붙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규칙 기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척하면 착하는 거예요. 이럴 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럴 때가 뭔데? 그거 이럴 때. 그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로 말을 못 하겠어. 자꾸 그런 때가 있어. 그럴 때 이렇게 하라니. 이렇게 하는 게 뭔데? 그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땐 저렇게 한다. 말을 못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거 언제 되뇌어 갖고 3번 항목에 의하면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무협 영화 보면은 심지어 그 초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그런 일 없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규칙 기반 행동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던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많이 하면은 잠자다가도 하는 일이 됩니다. 그게 기술 기반입니다. 우리가 작업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 기반으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식 기반에서 규칙 기반으로 가게 하고 규칙 기반으로 해서 기술 기반으로 가게 하는 건데요. 몸놀림은 기술 기반이 되고 자주 한 태스크는 기술 기반이 되는데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지식 기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좀 약간 그 시쳇말을 쓰면요. 이 사람의 깜냥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고들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 용감하게 소위 감행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가령 확률이 10분의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9달 내로 사고 난다는 게 반이에요. 감행하면은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는 감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청업체 직원이고요. 하청업체에서 뭐라고 자꾸 잉잉대면 이거 뭐 환경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든가 좀 조명이 뭐 어떻고 자꾸 징징대면은 원청이 안 좋아합니다. 하청은 군말 없이 일정 내로 깨끗하게 일을 끝내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머릿속에 박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쫓아오지도 않는데 서두릅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데도 감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 파이프를 열어라 그랬더니 밸브가 안 열려요. 밸브 여는 거야 쉽죠. 안 까먹고 열면 됩니다. 그런데 열려 그랬더니 뭔가 막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고치겠다고 덤빕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해서 되면 영웅이니까. 터지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행동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규칙을 마음속에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 횟수가 필요한데 한 달에 한 번 보는 장면을 어떻게 규칙으로 만들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나도 한 2, 3년 만에 다시 무슨 뭐 어디 로그인하라 그러면 앱에서 다 까먹어갖고 이게 어떻게 로그인하는 거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규칙 기반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절차서로 써주고서 네 머릿속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에는 규칙이 있어. 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겪지만 우리 회사 전체로는 하루에 10번을 겪거든. 이런 겁니다.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불난 적은 딱 역사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 역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관제사가 몇 명이 하루에 들어가는가 생각해 보시고 곱하기 하시면 그리고 그동안의 세월을 곱하기 하시면 한 관제사가 오늘 역에 들어가서 내가 관제를 하고 있는 동안 기차에 불이 난다는 확률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매뉴얼을 공부한다는 건 세상의 바보 같은 일일 거예요. 나오지 않는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회사 전체로 봐서는 지하철 화재라는 건 언제나 머릿속에 떠 있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각성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이 관제사들한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야, 불 나면 넌 뭐 할래? 불 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걸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급하면 지식 기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외운 것밖에 잘 못하지 이렇게 추론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제사가 열쇠를 들고 대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쇠를 빼니까 불이 꺼졌고 문은 닫힌 상태고 사람들은 어디 수동문이 있는지를 모르고 연기는 들어오고 해서 다 죽었어요. 200명이 죽었는데 불이 난 기차가 아니고 그때 들어온 기차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불이 나면 먼저 들어오는 기차를 막아라. 합리적이죠. 먼저 들어오는 기차를 막고 그 다음에 만일 이미 들어왔으면은 전속력으로 패스시켜라. 불 안 붙게. 그게 머릿속에 생각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대구 지하철은 1년에 49번의 소방훈련을 했어요. 호스는 들고 뛰었는데 저거는 연습을 안 한 거죠. 사고는 그런 데서 나는 거지 호스 잘못 들어서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고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다 두 팔 한번 드시고요. 재워드려야 될지 깨워드려야 될지 제가 지금 제 임무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원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뒤로 한번 쫙. 아, 머리 좋아집니다. 예. 이거 뭐 어울려서 한마당 그러더니 이렇게 강의나 시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실수했다 이렇게 하나로 퉁칠 수 없다 그래서 실수를 나눕니다. 생각하다가 저지른 실수, 몸이 저지른 실수, 까먹은 실수 등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철도공단의 사고 기록을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년 전에도 제가 한 200건을 본 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보고서를 쓰느라고요. 의뢰를 받아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은 사의 대외비 뭐 어쩌고 그럴까봐 전부 변환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는가. 그래야 우리 남자분들이 또 경험에 와닿죠. 마음에 와닿죠. 제대로 된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게으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뒤집개를 써서 부침개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숟가락 들고 있고 부침개 저기 뒤집개 저쪽에 걸려 있고 이건 지금 지글지글 탈 것 같고 타면은 또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자는 안 그래요. 안 뒤집어지는 거 아니까. 남자는 그래요.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넣어서 딱 뒤집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침개 찢어졌죠. 그래서 야단을 2배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븐을 열었는데 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집게나 무슨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옆에 쇠에 닿아서 손이 뒤었죠. 그건 내가 조심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현재 하나의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양손으로 일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에 접시를 들었어요. 이제 오븐에 빵을 꺼내려고 그럽니다. 꺼내려고 그러는데 왼손에 접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무게 중심이 안 맞는데 그래서 빵을 근데 이번엔 이 뜨개로 했거든요. 뜨개로 하니까 빵이 뜨개 위에 올라갔는데 잘못 짚어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간달간달합니다. 이게 두 손이 있었으면 이렇게 잡거나 했을 텐데 한 손에 접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이제 재주를 부리다가 이제 빵을 떨어뜨려 갖고 또 야단을 맞습니다. 경험이 있는 것 같죠? 꼭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저런 일들은 뭡니까? 제대로 안 한 거죠. 역시 또. 근데 물건을 놓고 너무 빨리 눈을 돌렸어요. 이걸 딱 놓고인데 그 다음 일이 급하니까 끌어 그래서 놨더니 제대로 안 놔졌는데 몰랐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 꽝 소리가 나서 봤더니 물이 쏟아졌어요.
그다음번에 이게 뜨거운지 약한 건지 탄력이 있는 건지 기울어진 건지 모르고 만집니다. 이랬더니 탄력이 있는 건 줄 모르고선 이렇게 만지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도로 튀어나왔어요. 하고서는 또 사고가 납니다. 집중을 너무 하니까는 뒤에 사람 지나가는 줄 모르고 뒷발걸음을 치다가 뒷사람하고 부딪힙니다. 바쁘니까 같이 일하는 그 상대방 사람은 이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등 뒤를 빨리 통과하면 되니까. 왜? 사고 확률 10분의 1. 하루에 10번 하면은 그날 중으로 사고. 평소보다 빨리 움직여 갖고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자기가 제어 가능한 속도를, 아까 사이클 얘기했죠. 제어 가능한 속도를 벗어납니다. 결국은 미처 못 보고 칼자루가 딱 손에 닿으면서 칼이 떨어져서 발등을 찍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부엌입니다. 한국은 조금 그게 덜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남자가 일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대개 반복 횟수가 많아서 엑스퍼트죠. 이 행동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대 사고라고 그러고, 이게 잘못되면은 와이프가 중처법으로 잡혀간다고 합시다. 그럼 와이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일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데 바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칙을 정하자. 첫 번째는 무슨 수칙일까요? 오븐에서 결코 도구를 부침개를 뒤집을 때는 반드시 부침개 뒤집개로 한다. 1호, 2호, 3호 있는데 1호나 2호로 한다. 기왕 내친 김에 또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병이에요. 1호나 2호로 한다. 절대로 손으로 오븐에서 빵을 꺼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손에 일을 잡지 않는다. 한 손에 일을 되도록 끝내고 다른 일을 두 손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물건을 놓을 때는 눈을 끝까지 놔라. 이 잔소리 다 들린 거죠. 이게 수칙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수칙 시간이 지나면 몇백 개 될 것 같지 않아요? 저게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런데 사고를 치면은 너 138번 수칙을 잊었어? 그 수칙 생각만 해도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그걸 잊었어? 뭐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해이했다,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안전 불감증이다, 뭐 이런 온갖 병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수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수칙을 둡니다. 싸잡아서 수칙을 두죠. 생명에 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건 둬야 되죠. 그러나 저걸로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상황인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알지만 주변 머리가 부족하고요. 지금 상황은 알지만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인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만일에 그 부엌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저기 물건이 널어져 있지 않고 칼자루가 막 옆에 삐져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상황을 살피는 훈련, 다시 말해서 수칙 대신에 상황을 살펴 여유를 가지고 좀 돌아봐. 그 훈련을 차라리 하는 게 여러 가지 병을 동시에 고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건 긍정이잖아요. 부정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긍정을 훈련시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그래요? 넘어지지 않는 걸 연습하시는 거하고 잘 걸어 다니는 거 연습하는 게 어느 거 쉬워요? 잘 걸어 다니면 안 넘어져요. 걸어 다니는 걸 연습하지 넘어지지 않는 걸 연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헛개비잖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지? 잘 못 걸어 다니면 넘어지는 거지. 지금 안전을 많이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더 익숙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이 남편은 조금 더 부엌에서 수련을 시켜야겠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이제 죽었다 그러고 합숙 해갖고서는 훈련을 시킨다거나, 부엌의 공간의 여유, 물건이 조금 더 잘 나열돼 이렇게 좀 듬성듬성 여유가 있다면, 이상한 자세로 오븐에서 빵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오븐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남자에게 시간이 더 있다면,
그 와이프가 너무 호랑이처럼 닭달 안 한다면 또 되겠죠.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자꾸 비유를 드니까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테니스 선수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경기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정신을 좀 집중시키고 잡념을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듬이 있어서 절도가 있다는 겁니다. 절도가 있어야 중간에 매듭을 지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그 품새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엄벙덤벙하게 됩니다. 정신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속도가 매칭된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11시 20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방금 해놓고 그래서 이걸 빼겠습니다. 지금 뺄게 지금 15페이지 나갔잖아요. 67쪽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쪽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근데 하면서 그래서 미리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수행 조건이니 뭐니 이런 건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이 얘기하시면은 이걸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조금 더 필요하면은 요즘 인터넷이 좋아요. 그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국말로 하시고 챗GPT에다가 영어에서 검색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한국에서 검색하지 말고. 그럼 내 거 나와요. 제 거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영어에서 검색해라. 그리고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줘. 그러면 나옵니다. 이를테면 휴먼 에러를 줄이는 직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돼? 하고선 영어로 번역해줘. 그거를 영어로 검색해줘.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답을 영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바꿔줘. 이제 그 랭귀지 배리어, 그 언어 장벽을 우리가 넘어가야지 돼요. 정보의 바다의 크기가 우리나라가 호수라면 그쪽은 이제 바다죠. 그러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구경합시다. 그림을 위주로. 결국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10만 분의 1의 확률이나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자동화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복잡도라든가 희소성, 비예측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을 하면서 아슬아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뒤에 나오지만 이제 편향이 있고 또 인지적 한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죠.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니까 그런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맨날 사고가 나면 사람도 더 집어넣고 어떻게 하겠죠. 아슬아슬합니다. 즉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정도의 사고율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납득할 수 없게 되면 사고율은 결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난리를 쳐서라도. 시스템 설계와 인적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5g만 어느 쪽으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보잉은 가장 안전한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였는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엉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맥스 737 사고였습니다. 그 시스템 설계나 인적 경영의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돈이 들어가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부엌을 넓히거나 좀 자동화하거나 부엌을 좀 스마트화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나라 철도에서 보면은 그 스마트니스의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잘 눈에 좀 안 띄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인도에서는 뭐 실제로 무슨 프로젝트 들어가고 있고, 좀 이게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철도 의존도가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는 IT 강국에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기차역 정차 못하고 지나가는 문제 같은 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얼람을 울려요. 얼람 똑같은 게 3번 울리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똑같은 얼람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번째 얼람은 얼람 울지 말고 요즘 음성 발화도 좋잖아요. 컴퓨터에서
야 이 자식아 하고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번쩍할 거 아니야. 그때라도 밟으면은 설 수는 있잖아. 그런 얘기까지 이제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과 감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원장님이 그쪽 전공을 하시는 걸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뭔가 관찰되고 감지되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관찰과 감지가 어디에서 됩니까? 굉장히 원격에서 될 때가 많아요. 소위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상황인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분산 상황인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이 거기 줄 서서 경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걸 두는 게 스마트니스지, 사람 하는 일을 뺏어서 대신하는 AI가 스마트니스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런 상상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 만들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는 확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제한을 확장시켜주는 일을 하는 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당장 지금 기술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직과 실은 제가 잠깐만요. 시간을 배정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과 실에 대해서 5분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이 조직과 실의 그림이라는 거. 이 정도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축구팀을 다음 월드컵에서 거의 우승 후보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골키퍼를 만들어서 600만 불의 사나이를 개조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 차관. 그래서 그 골키퍼는 단 한 골도 먹지 않는 겁니다. 아니 뭐 골대가 얼마나 넓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날아오는 골도 점프하면 막을 수 있다. 그런 골키퍼 하나만 있으면은 무조건 비기는 거죠. 잘하면 이기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졌을 때는 다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졌던 그 많은 게임들은 다 골키퍼 때문에 진 겁니다. 네가 막았으면 됐잖아. 이게 우리가 안전을 블레이밍하는 이유예요. 너만 안 그랬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골키퍼가 눈에 먹은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손흥민이 먹었습니까? 골키퍼 이런데 까먹었네. 조현우가 먹었지. 이런 겁니다. 골은 다 조현우가 먹었어. 그것이 우리가 다 휴먼 에러라고 그런 이유입니다. 휴먼 에러가 아까 80, 90이랬죠. %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작업을 살려낸 때가 더 많겠습니까? 죽여버린 때가 더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능숙하게 대처해 갖고서는 정상적으로, 자기도 몰라. 사람을 살려놓고도 몰라. 죽을 뻔했나? 괜찮아, 갑시다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망가질 뻔했는데 안 망가졌어. 탁 잡았어.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젓가락 떨어뜨린 경험은 많은데 젓가락 떨어지는 걸 잡으신 적은 있어요? 잡아본 사람 떨어지기 전에. 그런 골키퍼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먹었나요? 수비가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골이 많이 날아 들어오니까 헉헉 지쳐서 그 중에 몇 개 못 막는 겁니다. 그럼 수비는 왜 약해졌나요? 공격에서 맨날 공을 뺏기니까, 맨날 우리 쪽에서 노니까 수비는 맨날 뛰고 있어 지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골은 누가 먹었나요? 공격이 먹은 거네. 손흥민이 다 먹었네. 이렇게 됩니까?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 팀이 뭡니까? 골키퍼는 인간이고요. 수비팀, 기계 시설 이런 거고요. 공격팀, 경영, 관리 뭐 이런 겁니다. 조직이 제대로 안전을 보장해 줄 일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과 그다음에 제도, 휴식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고 팀워크가 엉망일 때 어떤 개인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밖에 없고 딴 사람은 그 역경을 헤치고 잘했으니까 너는 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 사람이 영웅이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괜히 이렇게 좀 진보적 무슨 인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절대로 사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휴먼 에러라고 그러는데 서두르거나 헷갈리거나 주의 부족, 무지, 단순 실수. 잘못했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촉박했거나 일이 복잡했거나 집중이 곤란했거나 교육이 부족했거나 성공 확률이 워낙 작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그 이유는 일정을 부적합하게 줬거나 직무 설계가 잘못됐거나 작업 부하를 너무 줬거나 팀워크가 난조에 빠졌거나 상황이 변화했거나 훈련 제도가 틀렸거나 등등 아닌가 생각하면 모든 작업자의 잘못은 골키퍼의 잘못이고 그리고 원격으로는 경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걸 못해요. 왜? 사고가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 확률을 낮춰줘야 됩니다. 기본 확률을 낮춰주면 전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개인은 여유가 생겨요. 그것이 이제 조직 문제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뭐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문화, 경영, 작업 조직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 역량의 문제조차도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 책임이 기업 쪽에 있죠. 그리고 태도도 사실은 기업 쪽에서 그것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취약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천에서 사고가 나서 그 앞에 차들이 불법 주차한 것 때문에 사람을 못 구했다 그러는데 불법 주차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 불법 주차 안 하면 장사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불똥이 안 튀더라고. 그게 기본 우리나라 뭐 민식이법 뭐 만드는데 주차된 차에서 나온다 그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 주차가 노란선에도 불법 주차해도 경찰이 못 잡는 그 애틋한 사연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걸 다 잡으면 앞에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울게 되는 사연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토지개발공사 아닌가 혹시? 가서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규칙 갖고 아직도 하고 있는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챌린저 호도요. 몇 년 전부터 바로 그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무시한 결과 생긴 사고입니다. 이런 것이 조직 실패예요. 잠복된 거예요. 누가 한번 하나 걸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걸린 사람이 너만 걸렸으니까 네 잘못이야. 넌 핑계 대지 마. 이럴 겁니까? 덫을 놓은 사람이 잡혀가야 됩니까? 잡혀가지 덫을 놓은 사람의 책임 아니에요. 그것이 경영과 조직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걸 얘기한 게 뭐 스위스 치즈 모델이니 그래서 조직 요인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일으켰나 하는 이렇게 통계도 항공 쪽에서 나온 게 있고요. 이런 문제들 기계, 인간 직무, 인간 설계, 경영 이런 거에서 각각 전부 이런 사람을 위협하는 영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고를 이해하자는 얘기는 지금 많이 했는데 사고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은 뭘 말하느냐면 사고 분석을 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범인을 잡아가려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면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다 나와요. 그런 건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데 감독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났어요. 아이들은 포지션을 줘도 귀여워. 공만 보고 몰려다닌다. 애들이 전부 눈이 어디 갔어요? 다 공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라이트 윙, 뭐 무슨 백 아무 상관없어요. 다 뭐 센터, 포워드 다 지금 저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고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식으로 사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고 분석이 왜 분석이냐? 그건 발견하기와 분석하기고 분석이란 건 내 생각의 흐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필요해요. 내가 내 본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 빨리 설명해라. 왜 났어? 발본색원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본색원이니까 본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본을 뽑아와야 되죠. 뿌리를. 근데 그런 뿌리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만 해도 이것만 안 그랬어도 세월호 사건이 안 났겠다는 게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맹골 수도로만 안 갔어도, 선장이 그날 갑자기 바뀌지만 않았어도, 연락만 제대로 됐어도, 과정만 안 했어도 등등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진짜를
진짜 원흉이냐를 가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 사고를 저지르려고 작심을 하고 성공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키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하는 과거의 2000년 이전의 사고 분석 방식은 다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떻게 돌아갔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삐끗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2년 전부터 A 기능은 잘못됐네, 석 달 전에 C 기능을 뺀 게 잘못됐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잠복돼 있었어요. 그날 운이 좋게 합이 맞아서 나온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실제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효과 있는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뭐 이거 다 그 얘기한 거고요. 니어미스가 중요하다. 아차 사고 같은 것에도 충분히 다 우리들이 전체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지혜가 들어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얘기를 내내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안전을 거꾸로 봤다. 사고 안 나는 게 안전이다라는 건 겁먹은 사람의 무지입니다. 겁을 먹어서 저 사고 안 나게 해야 돼요. 그럼 사고 날 때가 어디야? 아니야. 사고 나는 것보다 사고가 난 위협이 어디야? 그래서 위험성 평가, 그래서 위협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자.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는 것. 제대로 한다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하면 사고가 덜 납니다. 그렇지 사고가 안 난 게 안전은 아닙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돼요. 병원에 안 갔으니까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니까 병원에 안 가는 겁니까? 건강하니까 병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엔 건강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보건이 질병 치료보다 더 선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에 있어야 질병을 피할 수가 있지,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같은 시스템에서 나온다. 이건 굉장히, 이거 하나 알아내는데 한 70년 걸렸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일은 하나잖아요. 작업장도 하나잖아요. 태스크도 하나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어떤 날은 성공하고 어떤 날은 실패했지, 실패한 날을 딱 잡아서 그날의 그림을 그리면 누가 원흉이냐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면 그 다음번 사고는 다르지 똑같을 거냐? 똑같을 리가 없죠. 정상 시스템도 항상 정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날은 용서받지 못한 거고요. 이것을 결함적발 위주는 저런 식으로 저게 삐죽삐죽 나온 거 다 없애자 이런 건데요. 안을 보니까, 정상을 보니까, 아, 저 톱니바퀴들이 위치가 저렇게 됐네. 쟤네 옮겨 그랬더니 한꺼번에 쏙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업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고는 기본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더지 잡기 그만하자. 저 망치도 지쳤잖아요. 이게 아까 넘어지지 않게 훈련하는 스키 선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타기를 훈련하면 안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 제목을 보세요. 원활한 생산이, 그러니까 원활한 건설이 여기서는 그것이 안전이다. 그걸 사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병원 얘기한 거고요. 피해 형태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현장 생산을 잘 하려고 그러면 공정, 일정, 기계 시설 도구, 그다음에 인력 수준을 잘 집어넣어야 되고, 협력사의 안전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고 분석이나 니어미스가 돼서 경험이 늘어나 있어야 되고, 안전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현장 생산 작업이 원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을 강화하자. 정상 작업에서 문제는 그 다음번에 남은 게 변동성입니다. 변화 요인이 있어요. 어저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여유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긍정 수행 조건, 이것이 이제 주의력 집중할 수 있고, 상황 인지가 되고 있고, 훈련 습관돼야 되고, 확률을 인식하고,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방어하자. 결국 사고는 그거니까. 여기 앞에 걸 다 요약한 거고요. 요거는 현재 2000년 이후에 이런 수많은 반성 끝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서 탄력성 공학이라는 쪽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잘하는 갖추는 거. 지금 무슨 수진 평가하면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직 학습하고 예측해야 되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생물도 저 4가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뇌가 없어도 저 4가지는 해요. 말미잘도 합니다. 말미잘이 먹이가 들어왔는데 먹이가 들어왔는지 모르면 감지가 안 되면 먹는다는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제도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한다. 안 하면 벌점.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요. 무엇을 관찰할지 알고 있고 그 관찰 방법이라든가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팀 잘하고 있어? 모니터링 돼야 됩니다. 아주 밑으로 내려와서 현장에서 철도 하나의 움직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옛날에 이 제조 쪽에서는 벌써 한 5년 전에요. 모든 부품, 중간 부품에도 전부 다 바코드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부품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겠다. 예. 철도에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학습이 돼야 되고 학습이 전 사람들이 경험이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직원 교육시키라는 얘기 아니고요. 머리가 허리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말이 틀렸네. 두뇌가 허리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그러니까 학습이 돼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뇌부입니다. 밑에서 경험한 것이 수뇌부까지 전달이 돼야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데 특히 국가철도공단 같은 데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는 필요 없고요. 요거를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11시 21분이 됐네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단의 건강한 안전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을 해 노력해 주신 윤완철 교수님의 강의에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KR 어울림 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